미움받을 용기. 천천히 차근차근 아들러가 남긴 사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의 내용과 저의 감상이 함께 들어간 창작물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클릭하심으로써 책의 주된 내용과 심리학적 곁다리 상식을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심리학의 세 거장, 그리고 결별. 책을 펼치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 빈. 그곳에는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세 명의 거장이 있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카를 융,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 프로이트는 빈 정신분석협회를 이끌고 있었고, 아들러는 그 핵심 멤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러를 프로이트의 제자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동료이자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1911년 결정적인 결별이 일어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과거의 경험, 특히 유년기의 성적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욕망과 트라우마가 현재의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인론입니다. 반면 아들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미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목적론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인간관 전체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인간은 과거의 피해자였습니다. 아들러에게 인간은 미래의 창조자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인론과 목적론, 철학적 배경. 원인론, 즉 인과론은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이어져 온 서양 사상의 근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 인과론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세계는 거대한 시계처럼 인과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바로 이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도 물리학처럼 명확한 법칙이 있을 것이라 믿었고, 과거의 원인을 찾으면 현재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과거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라는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아들러는 이 지점에서 반기를 듭니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 한스 바이힝거의 가정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이힝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객관적 진실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가정 속에서 산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가 뜬다, 해가 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것은 틀린 가정이지만 일상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러는 이 개념을 심리학에 적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는 것입니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특히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가 말하는 것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가 부정하는 것은 그 과거가 현재를 자동적으로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의학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인론적 접근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감기에 걸린 것은 어제 옷을 얇게 입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그 행동이 원인입니다. 의사는 원인을 지적하고 당신을 위로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대증요법.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 완화하는 치료법입니다. 두통약이 대표적입니다. 왜 머리가 아픈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통증만 일시적으로 줄여줍니다. 아들러가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당신은 왜 지금도 그 옷을 얇게 입고 나가려 합니까?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밖에서 심하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해서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식 원인론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과거의 그 사건이 원인이고 현재의 불안이 결과입니다. 과거를 치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정반대로 봅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지 않기 위해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불안이 원인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가지 않으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거절당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불안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핑계입니다. 나는 나가고 싶지만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목적론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정체. 책에는 커피숍 일화가 나옵니다. 웨이터가 실수로 새 옷에 커피를 쏟았고 그 사람은 분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감정의 폭발일까요? 아들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기 위해 화를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물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에픽테토스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쏟은 것은 객관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분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탁비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분노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빠르게 굴복시킵니다. 장황한 설명이나 협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화를 내면 상대방은 사과하고 물러갑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분노의 도구적 사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나옵니다. 만약 분노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에게는 참고 후배에게는 화를 냅니다. 강자 앞에서는 억누르고 약자 앞에서는 폭발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분노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화를 낼지 계산하고 선택합니다. 물론 이것은 의식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이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냉혹한 계산기로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감정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들러는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화가 납니다. 정말로 슬픕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감정의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선택합니다. 오브 마이너스 생활양식이라는 개념. 아들러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생활양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격이나 기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원래 소심한 성격이야. 그 사람은 본래 화를 잘 내는 기질이야. 하지만 아들러는 이 단어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격이나 기질이라는 단어에는 고정되어 있다. 타고난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전자처럼 바꿀 수 없는 무언가라는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대신 아들러는 생활양식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생활양식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세계상 당신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둘째, 자기상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셋째, 자기 이상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를 들어 봅시다. 비관적인 사람의 생활 양식은 이렇습니다. 세계상 세상은 위험하고 불공평하다. 자기상 나는 약하고 운이 없다. 자기 이상 나는 상처받지 않고 싶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며 방어적으로 행동합니다. 반면 낙관적인 사람은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상 세상은 기회로 가득하다. 자기상 나는 충분히 능력 있다. 자기 이상 나는 성장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생활 양식은 언제 형성될까요? 아들러는 대략 10살 전후라고 봤습니다. 유년기의 경험들,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초기 학교 경험 등이 모여서 하나의 패턴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린 시절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프로이트와 뭐가 다른가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유년기 경험은 운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러에게 생활 양식은 선택입니다. 10살의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면 20살의 나, 30살의 나, 50살의 나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 미움받을 용기의 의미입니다. 결정론과 허무주의의 함정. 원인론과 결정론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결국 허무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허무주의, 니힐리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경고했던 현대의 병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가치, 절대적 의미가 사라진 시대를 의미합니다. 의미가 사라진 세계에서 결정론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나는 어차피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어 있어.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어 있어. 사회 계층에 의해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것이 현대의 허무주의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원인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허무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과거 때문이다. 당신은 피해자다. 당신에게 잘못은 없다. 이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반면 아들러의 목적론은 사람을 주체로 만듭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신의 선택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들러의 메시지는 사르트르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됩니다. 우물물의 비유, 객관과 주관. 책에는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우물물은 사계절 내내 18도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측정 가능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름에 그 물을 만지면 차갑게 느껴집니다. 겨울에 그 물을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18도라는 객관적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의 주관적 경험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주관적입니다. 10살 때 그 사건은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살이 된 지금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각자의 인생이 있었구나.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더 독립적으로 자랐구나. 혹은 여전히 그것은 내 인생의 비극이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휴의 말은 종종 오해받지만 그가 의미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인상조차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과 결정,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가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정된다는 것은 과거가 유일한 요소로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들러는 전자를 믿습니다. 과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전부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책 중간에 흥미로운 언급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권의 책도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삼파, 즉 산모를 돕는 사람처럼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낳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발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왜 이 방법이 중요할까요? 남이 준 답은 진정한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증요법입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가 대화 형식으로 쓰인 이유입니다. 철학자는 청년에게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하고 반론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과거의 피해자인가?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 책의 청년은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변하지 못하는가? 철학자는 충격적인 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분명 변하고 싶어 합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변화의 결과는 원하지만 변화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고. 왜일까요? 변화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비록 불행할지 몰라도 익숙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안전합니다. 나는 이 불행한 나를 잘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한 나는? 그것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변화한 나는 더 행복할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미룹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되면, 여건이 좋아지면. 하지만 이것은 핑계입니다. 우리는 사실 변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피투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동시에 기투를 이야기합니다. 던져진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기획하고 투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향해 자신을 던집니다. 아들러의 생활 양식 개념은 바로 이 기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던져졌지만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나는 나인 채로.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야. 나는 나인 채로 나의 생활 양식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시끄럽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를 창시했습니다. 프랭클도 아들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나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나의 생활 양식, 즉 나를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내성적인 나는 내성적인 채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나는 조용한 채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지금 여기, 나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이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집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는 후회 속에서 삽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를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웁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목표와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미래는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걷는 곳은 지금 여기의 땅입니다. 용기의 심리학.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용기.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도 불립니다. 변화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놓아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미움받을 용기일까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삽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에 자신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나를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나를 산다는 것은 때로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움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를 인도해줄 외부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불안을 견디는 힘, 그것이 용기입니다. 선택의 무게.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라면 모든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혹합니다. 아들러는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차라리 도전합니다. 당신은 자유롭다. 따라서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책임은 벌이나 죄책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응답할 힘, 변화시킬 힘을 의미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과거 때문이라면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행한 것이 나의 선택 때문이라면 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아들러가 주는 선물입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계관의 전환. 아들러 심리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기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미국의 과학 철학자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처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들러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론에서 목적론으로, 결정론에서 자유의지론으로, 피해자에서 주체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전환이 일어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사건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같은 사람이 다르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같은 나에게서 다른 가능성이 보입니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 유복하고 마음씨 고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포악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도 있어.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아들러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 주어졌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해. 그치만 우리는 그에 집착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야. 이것은 냉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나는 다른 부모 밑에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합니다. 같은 상처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는 것일까요? 상처받은 사람이 약해서 무너진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환이 아닌 개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환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거야. 이 문장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상을 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만약 내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이것은 교환의 환상입니다. 나를 다른 누군가와 바꾸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도 자신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러가 제시하는 것은 개선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말하는 자기 개선과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는 더 나은 나를 추구합니다. 더 성공한 나, 더 부유한 나, 더 사랑받는 나. 하지만 아들러가 말하는 개선은 다릅니다. 그것은 더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선입니다. 악을 원하는 자는 없다.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자는 없어. 소크라테스의 역설로 잘 알려진 명제지. 이것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분명 세상에는 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속이고 괴롭히는 행동들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아무도 악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으로 선과 악을 안다면 누구도 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지적 윤리설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은 지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스승의 이 사상을 국가에서 더 발전시킵니다. 악한 사람은 사실 영혼이 병든 사람이다. 그들은 불행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둑은 물건을 훔쳐서 잠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병들어 갑니다. 그는 항상 불안하고 신뢰를 잃고 고립됩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아들러도 비슷한 관점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순간에는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단기적으로는 편합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관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거짓말의 진정한 대가를 안다면, 그 장기적인 파괴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아무도 거짓말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0살의 선택, 50살의 변화.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 대략 10살 전후에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10살,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아이가 무슨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0살 전후는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자신이 유능한지 가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형성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계속 실패하고 비교당하고 비난받는다면 아이는 나는 무능하다. 나는 가치가 없다는 생활 양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성공 경험을 하고 인정받고 격려받는다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는 생활 양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 양식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살의 나는 당시 가진 제한된 정보와 경험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나는 약하니까 숨어야 해. 이것은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된 지금 나는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위험하기만 한가? 정말 나는 약하기만 한가? 그리고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은 개성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 특히 40대 이후에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아들러의 생활 양식 변화는 융의 개성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느 나이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공동체 감각. 아들러 심리학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감각입니다. 이 책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주로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들러의 전체 사상을 이해하려면 공동체 감각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감각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는 느낌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 나는 기여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는 인식입니다. 아들러는 모든 심리적 문제의 근원을 공동체 감각의 부족으로 봤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낀다면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극도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속감을 얻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취를 통해, 어떤 사람은 관심을 끌어서, 어떤 사람은 동정을 얻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반항을 통해서라도 관심을 받으려 합니다. 아들러는 4가지 잘못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관심 끌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둘째, 권력 추구.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복수.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갚으려는 것입니다. 넷째, 무능함 과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 요구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소속감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식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공동체 감각은 기여를 통해 얻어집니다. 내가 공동체에 무언가 줄 수 있다는 느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미소, 경청. 이런 것들도 기여입니다.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공동체 감각과 연결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수평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는 주로 수직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선배와 후배, 위아래가 있는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에서는 평가가 일어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처벌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수평 관계에서는 평가가 아니라 존중이 있습니다. 나와 당신은 다를 수 있지만 동등합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할 권리가 없고 당신도 나를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정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에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상사는 결정을 내리고 부모는 아이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역할의 차이가 인격의 상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틴 부버,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는 나와 너희치 언드 두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버는 2가지 관계를 구분합니다. 나 마이너스 그거 사이 마이너스 잇 관계. 나는 상대방을 도구나 대상으로 봅니다. 이용하거나 평가하거나 조작합니다. 나와 너 관계. 나는 상대방을 온전한 인격체로 만납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진정으로 만납니다. 아들러의 수평 관계는 부버의 나-너 관계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수평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가치 있다. 과제의 분리, 미움받을 용기, 입으로 가면 과제의 분리라는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단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는 누구의 과제일까요? 아들러는 명확히 말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공부의 결과, 즉 성적이나 진로는 궁극적으로 아이가 책임집니다. 따라서 공부는 아이의 과제입니다. 물론 부모는 환경을 제공하고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둘째, 개입한 사람이 과도한 책임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반대로 나의 과제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이것은 나의 인생이라는 과제를 부모님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과제의 분리는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진정한 존중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진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인정 욕구의 함정.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경고합니다. 인정 욕구는 위험하다고. 왜일까요? 인정 욕구가 강하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종속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더 문제는 이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승인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들러는 극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있습니다. 목적론의 실천.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원인론에서 목적론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 이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연습 방법을 제안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화가 날 때 나는 왜 화를 내고 있는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불안할 때 이 불안은 나에게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슬플 때 이 슬픔은 나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것인데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나는 화를 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했구나. 아, 나는 불안을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피하려 했구나. 아, 나는 슬픔으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으려 했구나.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것인가? 용기를 주는 사람. 아들러는 용기 부여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용기 부여는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은 수직적입니다. 잘했어, 훌륭해.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용기 부여는 수평적입니다.
고마워. 도움이 되었어. 함께해서 좋았어. 이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감사와 인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1등 했구나. 100점 맞았구나. 용기 부여는 과정과 노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이 노력했구나. 끈기 있게 했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칭찬은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받기 위해 행동합니다. 용기 부여는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존중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행동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 나는 실수했지만 다시 시도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가치 있어. 불완전할 용기. 아들러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할 용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하려고 애씁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최고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나는 약점이 있다. 나는 때로 실패한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거짓, 우월성 추구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해. 그래야 가치 있어.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다. 일본의 미학에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무상함, 불완성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긴치기 기법이 그 예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그 상처가 도자기의 역사이고 독특함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수, 실패, 상처, 이것들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미, 시간을 조금 천천히 흐르게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있습니다. 혹은 읽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당신은 오늘의 이 순간을 상상했을까요? 5년 전의 당신은? 1년 전의 당신은?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의 당신은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할까요? 우리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속에서만 삽니다. 과거는 기억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끊임없이 재해석합니다. 미래는 상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현재의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들러가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진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불교의 선승들도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먹을 때는 먹기만 하라. 지금 이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정의.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의 어떤 상태로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은 잠깐이고 곧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아들러의 제자 루돌프 드라이커스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기여의 느낌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미소를 짓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여입니다. 행복은 도달점이 아닙니다. 행복은 과정입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재선택,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 실천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을 점검하기.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은 위험한 곳인가? 기회의 장소인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인생은 전쟁인가? 여행인가? 자기상을 점검하기.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유능한 사람인가? 자기 이상을 점검하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양식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는가? 만약 불행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10살의 나는 최선을 다해 이 생활 양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기의 단계들.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그 패턴을, 그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심입니다. 변화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재조정입니다.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고 배우고 조정합니다. 이것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나선형입니다. 때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눈을 벗어나기.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은 결국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희곡 출구 없음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사르트르가 의미한 것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은 우리를 대상화하고 규정하고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아들러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타인의 과제입니다. 나의 과제는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관계의 카드. 인간관계를 카드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 각자는 여러 장의 관계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어떤 관계는 건강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성장시킵니다. 어떤 관계는 해롭습니다. 서로를 소모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립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해로운 관계의 카드는 버려도 된다고. 이것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신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양쪽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의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분리와 연결의 역설.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연결되려면 먼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제를 분리하고 각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엉켜있는 관계는 실은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이고 집착이고 공생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독립적인 원이 살짝 겹쳐 있는 모양입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고 동시에 공유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불건강한 관계는 두 원이 거의 완전히 겹쳐 있거나 아니면 전혀 닿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분화라고 부릅니다. 가족 치료의 창시자 머레이 보웬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분화가 잘 된 사람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분화가 안 된 사람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타인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아들러의 과제 분리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분화를 촉진하는 도구입니다. 용서의 의미.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때로 용서를 의미합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 혹은 더 어렵게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하지만 용서는 오해받기 쉬운 개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과 화해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끔찍한 일을 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일이 나의 현재를 규정하도록 두지 않겠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해를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미의 창조.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마라. 당신이 인생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라. 이것은 아들러의 목적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합니다. 같은 사건도 다르게 의미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입니다.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통은 실제합니다. 아픔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존엄을 유지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의미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작은 용기들, 변화는 큰 결단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용기들이 모여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는 용기.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는 용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용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용기.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용기. 아니요라고 거절하는 용기. 이 작은 용기들은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꿉니다. 중국의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완벽한 변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공동체로 향하기. 아들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향하게 합니다. 개인의 행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기여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연결망의 일부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비 효과처럼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나?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 있나? 과거가 아닌 지금, 미래가 아닌 여기, 타인이 아닌 나. 하지만 동시에 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면서 동시에 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러가 그리는 이상적인 삶입니다. 책을 넘어서 미움받을 용기는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이 책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책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삶은 계속된다. 밤은 깊어갑니다. 이 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들러의 가르침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다음 달일 수도,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것은 자라날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든,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의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불완전할 용기, 나답게 살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믿으세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긴 밤을 지나 곧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매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 순간은 새로운 선택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게 살고 싶다고 마음속에 조용히 되뇌어온 사람 그 자체가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아주 작은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첫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스스로 믿는 것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길에서도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걸음으로 차분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천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가장 당신다운 모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밝히고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숨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당신 곁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앞으로도 살아낼 용기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굿드림이었습니다.